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초봄의 바람이 아직 차가운 어느 날, 최씨 문중의 고택 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이는 바로 새 며느리 장서현이었지요. 서현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최경모의 혼인이 결정된 날도 그리 기쁜 날은 아니었습니다. 친정 어른들이 서둘러 혼사를 치른 것은 가문이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서현은 조용히 시댁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제법 넉넉해 보이는 살림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밝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시아버지 최영재에게 첫 인사를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장서연입니다. 최영재는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게다가 혼례식 내내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며느리의 태도도 썩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쉬거라.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기고 최영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이미 경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오늘 참 긴 하루였네. 경모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품속에 작은 보자기만 꼭 안고 있었지요. 경모는 그 보자기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으니까요. 서연은 시댁살이를 시작한 뒤로도 늘 품속에 그 보자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부엌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곁에 두었지요. 보자기 속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서연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최영재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점점 더 거슬렸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꼭꼭 숨기고 다니는 모습이 수상하게 느껴진 것이지요. 더욱이 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표정도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모야, 내 아내는 대체 무엇을 저리 숨기고 다니느냐? 아버지, 그저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이겠지요.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밤낮으로 품에 품고 다니는 것이 심상치 않다. 혹시 귀한 물건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최영재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귀한 물건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고는 하지만 혹시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지주 오만양이 최영재를 찾아왔습니다. 오만양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만큼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지요. 최영감, 자네 며느리가 귀한 것을 품고 다닌다던데 사실이가? 오영감께서 어찌 그걸 아시오? 마을이 좁은데 소문이 안 들리겠나. 자네 며느리가 밤낮으로 뭔가를 품에 품고 다닌다던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오만양의 말에 최영재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이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혹시 숨겨둔 재산 목록이나 땅 문서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자네 며느리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을 게야. 그걸 확인해보지 그래. 오만양은 교묘하게 최영재의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최영재는 마음이 불편해졌지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와 오만양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집안 식구들도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보자기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홀로 방에 앉아 보자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4장이 들어 있었지요. 종이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서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이것만은. 서연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 종이들은 서연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영재는 날이 갈수록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오만양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바람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최영감, 자네가 직접 확인해보지 그래.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그게 어찌 며느리의 물건을 함부로. 허허, 이 양반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물건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혹시 모르지 않나? 집안에 해가 되는 물건일 수도 있는데. 오만양의 말에 최영재는 점점 더 동요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집안에 화를 불러올 물건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서연은 시댁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심 어린 눈빛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혹시라도 누군가 보지 않을까 늘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경모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아,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게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마소서.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경모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며칠 후 최영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오만양의 부추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냉랭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길이 날로 짙어졌지요. 서연은 보자기를 품속 더 깊이 넣고 밤에는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늘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지요. 최영재와 오만양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서연을 향한 의심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장서연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쓰는 길을 걸으며 서연은 여느 때처럼 품속의 보자기를 만져보았습니다. 보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서당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지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자문을 외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봄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놀라 치마를 붙잡았고 바람에 옷자락이 심하게 흔들렸지요. 그 바람에 품속의 보자기가 살짝 벌어졌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아! 서연은 재빨리 날아가는 종이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바람에 실려 서당 마당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서당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당 마당에서는 마침 훈장 한율석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율석은 마당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이게 무엇인가? 율석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고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율석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율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에는 토지 소유 기록과 곡식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장부가 아니었지요. 율석은 젊은 시절 관아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에 관부의 장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는 분명 관부에서 사용하던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여기에? 율석이 종이를 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연이 서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율석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훈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율석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최경모의 아내라는 것을 율석도 알고 있었지요. 최시댁 부인이시군요. 이 종이가 부인의 것입니까? 예, 제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서. 서연은 다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율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서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이 종이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저 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고는 황급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율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요. 율석은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관부의 장부를 왜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율석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며느리가 관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게다가 그 장부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석은 고개를 저으며 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훈장이 종이를 보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지요. 더욱이 율석은 관아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장부의 의미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종이 4장 중 1장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것이지요. 서연은 종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더욱 단단히 보자기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숙이 넣었지요. 그날 저녁 한율석은 마을 주막에서 최영재와 마주쳤습니다. 최영재는 술 한잔 하러 나온 길이었고 율석도 마침 그곳에 있었지요. 훈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아, 최영감. 마침 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 상에 앉았습니다. 술 몇 잔을 나누던 율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감,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시오. 영감댁 며느리 말입니다. 혹시 친정이 어디입니까? 최영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라고 들었소. 한양 쪽이라던데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오. 그렇습니까? 율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영재는 율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며느리를 뵈었는데 참 조용하신 분이더군요. 율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재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꼈지요. 율석이 괜히 며느리에 대해 물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최영재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율석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물어본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혹시 며느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최영재는 오만양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만양은 최영재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최영감 무슨 일이요? 얼굴이 좋지 않소. 그게 어제 훈장이 며느리에 대해 물어보더이다.
훈장이 왜? 최영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만양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 보시오. 내가 뭐라 했소?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지 않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소. 이 양반이. 훈장이 괜히 물어봤겠소? 분명 뭔가 본 게 있을게요. 오만양의 말에 최영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한편 율석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어제 본 종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관부의 장부를 일개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율석은 서연을 주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밖에 나갈 때도 보자기를 더욱 단단히 묶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이미 훈장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영재의 의심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훈장까지 며느리를 수상하게 여긴다니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최영재는 며느리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와 훈장의 시선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보자기 속 종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품속에 있었고 서연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며칠 후 오만양은 다시 최영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말로 최영재를 부추겼지요. 최영감, 자네 며느리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궁금하기야 하지만 며느리의 물건을 함부로. 이 양반이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훈장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던가? 며느리가 집안에 해를 끼칠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오만양의 말에 최영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집안을 망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지요. 자네가 직접 확인해보게. 며느리 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가? 집안의 안위가 먼저지. 자네도 가장 아닌가? 오만양은 계속해서 최영재를 설득했습니다. 최영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오만양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겉으로는 집안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며느리가 귀한 것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최영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뒤져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깊었지요. 하지만 오만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최영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낮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경모도 일을 하러 나간 사이였지요. 최영재는 이때다 싶어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습니다. 최영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최영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궤짝을 열어보고 베개 밑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닌다던 보자기는 보이지 않았지요. 최영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재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깜빡하고 돈주머니를 두고 와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지고 있는 모습을 들킨 것입니다. 이게 나는
최영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영재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지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무엇을 숨긴다고 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요. 최영재는 며느리의 눈빛을 마주하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훈장이 내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훈장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서연은 한율석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자신을 의심할 줄은 몰랐지요. 아버님, 제가 품고 다니는 것은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느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재는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숨기는 것이 집안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께 해를 끼칠 일은 없습니다. 최영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한 채 방을 나갔지요. 서연은 홀로 남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최영재는 방에서 나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몰래 방을 뒤진 것이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모는 아버지와 아내의 표정이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경모가 물었지만 아버지도 아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모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지요. 다음 날 최영재는 오만양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만양은 어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요. 그래서 무엇을 찾았는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소. 들켰다고? 그래서 어찌했는가? 며느리가 친정 물건이라고 하더이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소. 오만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최영재를 부추겼지요. 그것 보시오. 분명 뭔가 있소. 며느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지 않소? 하지만 이미 들킨 마당에 어찌하겠소. 자네가 계속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며느리를 더 면밀히 살펴보게. 오만양의 말에 최영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계속 의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한편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훈장도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었지요. 최영재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갑고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식사 때도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며느리가 밖에 나갈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었지요. 서연은 그런 시아버지의 태도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는지, 언제쯤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모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의심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모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요.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져 갔습니다. 최영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서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율석은 여전히 서연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 집안 대문 앞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말끔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낯선 여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것일까? 여인은 주저없이 최 씨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최영재는 낯선 여인을 보고 의아해했지요. 누구시오? 장서현의 동생 장하진입니다. 언니를 뵈러 왔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최영재는 며느리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당찬 모습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더 왔어요. 하진은 큰 소리로 언니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서연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지요. 하진아, 내가 어찌. 언니, 오래간만이지? 보고 싶어서 왔어. 두 자매는 반갑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지요. 하진은 언니를 꼭 안으며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그리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언니의 상황을 직감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영재는 며느리의 동생이 왔다고 하니 상을 차리라 했지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 최영재는 하진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진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었지요. 서연은 동생이 걱정되어 계속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영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친정은 어디라 했던가? 한양입니다. 한양이면 멀지 않은가? 혼자 오기 힘들었겠구려. 괜찮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최영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밤이 되자 서연과 하진은 방에서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지요. 언니,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 그저 거짓말 마. 언니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훈장도 자신을 수상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진은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시아버지께서 언니 방을 뒤지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조용히 해. 들릴라.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진은 언니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현도 동생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최영재를 마주쳤습니다. 최영재는 마당을 거닐고 있었고 하진은 그에게 다가갔지요. 대감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제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영재는 당황하여 말했지요. 잘못이라니 무슨 말이오? 언니를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니가 무언가를 숨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든 언니를 해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집안일이요. 그대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 않소? 언니는 제 가족입니다. 언니가 힘들어한다면 제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진과 최영재의 대화는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방 안에서 이를 듣고 있던 서연은 급히 밖으로 나왔지요. 하진아, 그만해. 언니, 가만히 있어.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 하진은 다시 최영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영감께서는 며느리를 믿지 못하십니까? 언니는 이 집안에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며느리를 믿지 못한다 했소? 다만 무엇입니까? 의심하시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최영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분명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것은 믿지 못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경모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경모는 아버지와 처제, 그리고 아내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들어가거라. 최영재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진은 언니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요.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나 봐. 아니야. 고마워, 하진아. 경모는 아내와 처제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최영재는 하진이 자신을 나무랐다는 것이 못마땅했고 며느리가 동생까지 불러 자신에게 대항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진은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하진은 언니를 보살피고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진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하진은 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그 보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때가 되면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알겠어. 하지만 언니 혼자 버티지 마.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고맙다, 하진아. 하진은 며칠 후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하진은 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지요. 언니, 꼭 이겨내. 나는 언니를 믿어. 응, 걱정 마. 잘 갈 거야. 하진이 떠난 후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방문 덕분에 서연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지요. 이제 서연은 언제 진실을 밝힐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재는 하진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동생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요. 그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경모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의심도 무시할 수 없었지요. 경모는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말이지요. 며칠 후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이들의 글 공부가 끝난 시간이었고 서당 마당에는 한율석만 홀로 앉아 있었지요. 율석은 서연을 보자 조심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율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다가갔습니다. 부인,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율석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인께서 품고 계신 그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율석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부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우려 합니다. 도우시겠다고요? 예. 제가 젊은 시절 관아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많은 장부를 다뤘습니다. 마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종이는 관부의 장부 일부입니다. 율석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훈장님께서 아셨군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율석은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자세히 설명했지요. 제가 본 그 종이에는 토지 기록과 곡식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사용하는 형식이었고 더욱이 무언가 빼돌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율석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보고도 그 의미를 파악한 것이지요. 훈장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짐작은 갑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은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님의 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율석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정의 재산을 누군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문서입니다. 율석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경고했지요. 부인, 그 문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잘못된 사람에게 알려지면 부인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해 말입니까? 그 문서에 연루된 자가 마을에 있다면 그 자는 부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문서가 드러나면 자신의 죄가 밝혀질 테니까요. 서연은 율석의 말에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율석의 입을 통해 다시 듣고 나니 더욱 두려워졌지요. 그렇다면 훈장님께서는 어찌하라 하십니까? 지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서를 세상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율석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편이 생긴 것 같았지요. 감사합니다, 훈장님. 큰 힘이 됩니다. 부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율석이 진심으로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느꼈기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오만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율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만양은 마을의 지주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율석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지요. 오만양이라면 이것은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자는 힘이 있고 제가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알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만양은 교활한 자입니다. 그가 눈치채면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율석은 서연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율석의 말을 마음에 새겼지요. 훈장님, 그렇다면 언제 그 문서를 내놓아야 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부인께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먼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부인의 남편은 아십니까?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서연은 율석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모에게도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지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나 봅니다.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율석은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훈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선비의 도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서연은 율석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모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서연은 경모를 불렀습니다. 경모는 아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긴장했지요. 무슨 일이요? 서방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보자기 속 문서에 대한 이야기, 친정 재산이 빼앗긴 이야기, 그리고 오만량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경모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런 일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이제 혼자 싸우지 마시오. 서연은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지요.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율석과 경모, 그리고 동생 하진까지 서연을 도울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만양이 눈치채기 전에 서연은 행동해야 했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만양은 다시 최영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최영재를 압박했지요. 최영감, 자네는 언제까지 며느리에게 끌려다닐 작정인가? 무슨 말씀이시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오만양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가진 문서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를 어찌하겠소. 이미 들킨 일도 있고, 그러니까 더욱 확실하게 해야지. 며느리를 내쫓고 그 종이를 찾아내야 하네. 최영재는 오만양의 말에 놀랐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라니 그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지요. 며느리를 내쫓다니 그건 너무. 최영감, 자네 집안을 지키고 싶지 않은가? 며느리가 숨기는 것이 집안에 화를 부를 수도 있네. 그 전에 손을 써야 하네. 오만양은 계속해서 최영재를 부추겼습니다. 최영재는 점점 오만양의 말에 설득되어 갔지요. 며느리가 정말 집안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재는 마당에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경모와 서연도 마당으로 나왔지요. 최영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최영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서현, 내가 품고 다니는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님 말씀드렸듯이 친정에서 가져온. 그만.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다. 최영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요. 아버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입 닥쳐라. 내가 집안에 해를 끼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쓰겠다. 당장 그 보자기를 내놓아라. 최영재의 호통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모는 아버지의 태도에 놀라 나섰지요. 아버지, 너무 심하십니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물러나거라. 아닙니다. 서연은 제 아내입니다. 아버지께서 함부로 대하실 수 없습니다. 경모는 아내를 감싸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최영재는 아들이 자신을 거역하자 더욱 화가 났지요. 이놈이 감히.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며 장하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며칠 전 한양으로 돌아갔다가 언니가 걱정되어 다시 온 것이었지요. 하진은 마당의 긴박한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진이 물었습니다. 최영재는 하진을 보자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왜 또 왔느냐? 이건 우리 집안일이다. 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면 제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동생이 다시 온 것에 놀라면서도 고마웠지요. 하진아, 괜찮아.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언니, 가만히 있어.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할게. 하진은 최영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리 몰아세우십니까? 내 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이 집안에 화를 부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화를 부른다고 단정하십니까? 언니는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최소한의 신뢰도 주지 않으시렵니까? 하진의 말에 최영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요. 신뢰라니, 며느리가 먼저 나를 속였다. 속인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언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은 동생에게 눈빛으로 말리려 했지만 하진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지요. 언니가 가진 문서는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언니의 친정 재산을 누군가 빼앗아 갔고 그 증거가 바로 그 문서입니다. 하진의 말에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영재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요. 재산을 빼앗겼다고? 그렇다면 왜 관아에 고하지 않았느냐? 그 일에 연루된 자가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경모가 나섰습니다. 경모는 아내에게서 진실을 들은 터였지요. 아버지, 서연이 숨긴 것은 집안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영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지요. 그렇다면 그 문서를 보여줘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아직은 안 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재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처제가 모두 한편이 되어 자신에게 맞서자 더 이상 강하게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좋다.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빨리 그 문서를 내놓아라. 최영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당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언니, 괜찮아? 응, 고마워 하진아. 서연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경모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시오.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서연은 남편과 동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든든한 편이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최영재도 문서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곧 오만양의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조만간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경모는 아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아내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서연은 경모와 하진 그리고 한율석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지요. 경모와 하진, 율석은 숨을 죽이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지켜온 문서입니다. 서연은 4장의 종이를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율석이 먼저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이것들을 맞춰보면 율석은 종이들의 찢어진 부분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맞춰보았습니다. 놀랍게도 4장의 종이는 원래 하나의 문서였던 것이지요. 율석이 종이들을 완전히 맞춰놓자 하나의 장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아의 토지 장부입니다. 율석의 목소리는 침중했습니다. 경모가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여기 적힌 것이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 기록과 곡식 수량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율석은 장부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장서현의 친정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소유주 이름이 지워지고 다른 이름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원래 소유주는 장씨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름을 고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경모가 물었습니다. 율석은 장부를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오만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 고을 관리였던 박용서라는 자입니다. 하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짜고 언니 집안 재산을 빼앗은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장부는 그 증거입니다. 오만양과 박용서가 관아 장부를 조작하여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율석의 설명에 경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만양이 아버지를 부추겨 며느리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만양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감을 부추겨 문서를 찾으려 한 것이겠지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부를 찾아내셨습니다.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몰래 빼내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네 조각으로 찢어 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아버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장부를 찾은 직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율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오만양과 박용서가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문서입니다. 경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군요.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제가 해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율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사또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또께서 조사하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만양은 힘 있는 자입니다. 사또께서 믿어주시겠습니까?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율석은 문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대답했지요. 이 문서는 관아의 정식 장부입니다. 형식과 인장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사또께서 조사하시면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관아로 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진도 손을 들었습니다. 율석이 말했지요.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장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왔던 무게를 이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모두. 네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관아에 가서 어떻게 말할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의논했습니다. 율석은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경모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네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보자기에 문서를 다시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관아에 도착한 네 사람은 사또를 뵙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나타났지요. 사또는 낯선 일행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율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중대한 일을 고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문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내 사또 앞에 놓았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펼쳐보았지요. 그리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가?
이 여인의 아버님께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관아의 토지 장부를 누군가 조작한 증거입니다. 사또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관아 생활로 장부의 진위를 가리는 눈이 있었지요. 이것은 분명 우리 관아의 장부가 맞다. 하지만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구나.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율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오. 율석은 문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양과 박용서가 어떻게 재산을 빼앗았는지, 장서현의 친정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지요. 사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 오만양과 박용서를 불러들이도록 하라. 사또의 명령에 관속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긴 싸움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 경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품속에 감춰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관아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또는 오만양과 박용서를 불러들였고 관아의 오래된 장부들을 모두 꺼내 대조하기 시작했지요. 오만양은 관아에 불려갔을 때만 해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로 불려갔는지 짐작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또, 저를 부르셨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오만양, 내가 장씨 가문의 재산을 빼앗은 일에 대해 묻겠다. 사또의 말에 오만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부인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아라. 사또는 서연이 가져온 문서를 오만양 앞에 놓았습니다. 오만양은 문서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이것이 어디서? 내가 아는 문서로구나. 이것은 관아의 토지 장부다. 내가 박용서와 짜고 장씨 가문의 재산을 빼앗은 증거지. 오만양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관속들에게 명령했지요. 박용서도 당장 잡아들여라. 관속들이 움직였고 얼마 후 박용서가 끌려왔습니다. 박용서는 이미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관속들이 먼저 그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박용서, 내가 관리로 있을 때 장부를 조작한 일을 알고 있다. 사또, 저는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여기 있다. 사또는 두 사람 앞에 문서를 펼쳐놓고 관아에 보관된 다른 장부들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율석도 옆에서 문서를 설명했지요. 이 문서를 보십시오. 원래 소유주 이름을 지우고 오만양의 이름으로 고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장도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사또는 율석의 설명을 들으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장적 기록과 대조하니 분명히 조작된 흔적이 드러났지요. 이뿐만이 아니다. 내가 빼돌린 곡식이 얼마인지도 여기 다 적혀 있구나. 사또가 문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오만양이 몇 해에 걸쳐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만양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용서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지요.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매우 크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했으니 이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일이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만양과 박용서는 곤장 80대에 처하고 빼앗은 재산은 모두 장씨 가문에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두 사람은 이곳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관속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오만양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조사는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는 장씨 가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오만량이 차지하고 있던 땅과 재산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서연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지요. 한편 최영재는 관아의 조사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것이 정말로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에 관한 증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최영재는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더욱이 오만량의 꿰매에 넘어가 며느리를 몰아세웠던 일이 후회되었지요. 며칠 후 사또는 서연과 경모, 하진, 율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판결 내용을 알렸지요. 장씨 가문의 재산이 모두 확인되었다. 오만량이 빼앗은 땅과 곡식은 모두 돌려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또. 서연은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또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대가 오랜 세월 이 문서를 지켜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다. 그대의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 서연은 사또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문서가 마침내 빛을 본 것이지요. 율석, 그대도 수고가 많았다. 그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닙니다, 사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율석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를 나온 네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이지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 응, 고마워 하진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경모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소.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최영재를 마주쳤습니다. 최영재는 며느리를 보자 고개를 숙였지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하고 몰아세워서. 최영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최영재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만량에게 속았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지요. 앞으로는 너를 의심하지 않겠다. 용서해다오.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은 시아버지에게 공손히 절했습니다. 최영재는 며느리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서연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만량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은 용감한 여인이라며 칭송했지요. 최영재도 마을에서 체면을 잃었지만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오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보자기는 이제 필요 없었지요. 서연은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개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은 증거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모는 아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고난이 끝났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서현도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